안녕하세요. 순편한 채널의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기흉 환자는 기흉이 지금 막 터졌을 때는 그에 필요한 대처인 산소치료, 흉관 삽입술, 흉막 유착술, 쇄기절제술 등이 요구되지만 이런 기흉의 발생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발을 할 때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점액의 확보를 통해 압력과 마찰을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언급을 드렸죠. 기흉 환자들의 고유의 약점은 피부가 얇고 탈수가 쉽게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분들은 호흡기 점막도 건조하기 쉽습니다. 충분한 점액을 확보하지 못한 폐는 이 폐 바깥쪽으로는 흉막의 마찰이 증가가 되고, 이 기도 안쪽으로는 염증 물질을 충분히 녹아주면서 씻어내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에 이물감 또는 가래, 콧물이 생기기 때문에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서 강하게 털어내려고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침과 재채기는 흉곽에 압력을 가해서 바람의 힘으로 털어내는 동작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기포가 같이 터질 수 있다. 이게 기흉의 재발이 잦아지는 흐름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기흉이 쉽게 재발하는 분들은 단순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폐의 탈수를 막아줄 수 있게 점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에 더하여 체중까지 늘리면 더욱더 금상첨화입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결국은 피부의 두께를 두텁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점액, 즉 수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것이니까요. 기흉 환자 중에서 살이 찐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체중 늘리기는 결국 모든 기흉 환자의 관심사일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 즉 기흉 환자의 살찌는 비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기흉 환자분들이 오잖아요.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인 10대 후반대 환자분들은 부모님들도 보통 자제분의 건강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같이 오시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도 살이 좀 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치료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때 나름의 기준을 두고 이 기흉 환자가 살이 잘 찌겠다 또는 아니겠다를 몇 가지 포인트를 두고 살펴보거든요. 제가 기흉 환자분들을 볼 때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살펴보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환자분의 주소, 그리고 같이 오신 어머님의 체형과 성향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핸드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MBTI 아시죠? MBTI에서 J유형이냐 P유형이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환자분들의 얼굴에 여드름이 있는지 또는 얼굴에 붉은 홍조가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목 뒤쪽이 이렇게 많이 굳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 어르신들이 말하는 이 배꼽의 크기, 흉곽의 크기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포인트를 두고 살펴보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흉 환자의 살찌는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흉 환자는 식사를 잘 못해서 살이 안 찌는 게 아니에요. 살이 찌느냐 안 찌느냐는 어떻게 보면 몸이 아니라 머리, 멘탈에서 먼저 결정이 됩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살 안 찌던 사람이 군대 가면 오히려 살찐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군대 가면 힘들 것 같잖아요. 구보도 하고 유교 훈련도 하고 군대 밥이 그렇게 기름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군대 가면 살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이 단순해져서 그래요. 군대를 가면 일단은 입대하는 모든 분들은 1년만 정도는 그냥 완전 내려놓는다는 기분으로 갑니다. 어차피 거기서는 경쟁이라는 것이 없어요. 경쟁을 해서 병장이 되고 상병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상병 달고 병장 달고 전역을 하는 곳이고, 거기서는 시험도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단순해질 때 살이 찝니다. 이 부분을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투태세를 대비하는 때 발현되는 신경이 교감신경이고요. 반대로 마음 편하게 먹고 쉴 때 발현되는 신경이 부교감신경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막 뒤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순간 배가 고플까요? 아니겠죠. 막 정신없이 도망가기 바쁘고 호랑이를 가까스로 피했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마음이 좀 두근거려서 밥 먹을 생각이 나지도 않겠죠. 우리가 몸이 긴장될 때 이런 교감신경은 발현이 되는데, 이런 교감신경이 우위에 설 때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내려갑니다. 이걸 기량관계 또는 시소관계라고 하는데, 즉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부교감신경 그만큼 내려가고요,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 교감신경이 대신 내려갑니다. 시험이나 긴장할 만한 요소들, 즉 불안 요소들이죠. 이런 불안 요소들로부터 안전해지고 안전의 욕구가 충분히 이제 실현되고 나면 그때 부교감신경이 발현이 되는데, 소화기는 이런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서는 순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간혹 소화기 내과를 가면 위에는 뇌가 있다, 즉 위에는 뇌가 있다 이런 포스터도 있는데, 즉 감정에 따라 소화 흡수 능력은 달라진다는 뜻이고, 체중 증가의 기본이 될 이런 소화 흡수는 마음이 편안해져야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제가 기흉 환자가 오면 먼저 확인한다고 언급드린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 즉 이 기흉에 걸린 이 친구가 평소에 얼만큼 긴장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느긋하게 이완이 되어 있을까, 이 부분을 살피는 것인 거죠. 먼저 주소를 보는 건 쉽게 말하면 학군지에서 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학군지들이 있잖아요. 대치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목동, 중계동,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 등등, 이런 학군지에서 온 기흉 환자들은 어떻겠어요? 이 친구들의 주변은 다들 공부를 타이트하게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릴 때부터 경쟁에 노출이 될 거고요. 이런 과정은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안전의 욕구, 학생들에게 안전의 욕구가 다른 게 있겠어요? 대입과 성적이겠죠. 이런 욕구들이 쉽게 만족하기가 또는 안전하게 느껴지기가 힘든 조건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대학생 기흉 환자가 오면 반수 등등을 고민하고 있는지, 즉 진학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체질과 성향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기흉 환자의 주 양육자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딸은 아빠 닮고 아들은 엄마 닮는다고. 실제로 사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 꼭 유전을 본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부모의 식습관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거든요. 보통은 집에서 우리가 식사 준비를 엄마가 주로 하잖아요. 엄마가 만약에 삼겹살에 곰국 같은 걸 좋아하고 이러면 당연히 식탁에 그런 반찬이 주로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삼겹살의 비계는 다 제거하고 먹고 기름진 것이나 국은 썩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리고 음식도 좀 심심하게 슴슴하게 먹는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그런 식성에 아마 길들여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기흉 환자가 오셨는데 환자인 아드님도 키가 크고 마르고 어머니도 키 크고 날씬한, 이 조합은 사실 조금 까다로운 조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이렇게 5544 입을 정도로 이렇게 날씬한 분들이면 이분들의 대체로 식사 성향이 좀 담백할 확률이 높아요. 아들도 당연히 그런 입맛에 길들여져 있을 거고요. 살이 찌려면 기름진 것 또는 단짠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런 양념 음식들, 그냥 돼지갈비 이런 것들이죠. 빵도 이제 소보루보다는 피자빵 이런 걸 좋아해야 사실 쉽게 살이 찌는데, 이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안 줬을 확률이 높겠죠. 별로 안 좋아할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건 이제 어머님의 성향인데요. 어머님의 성향이 좀 타이트한 경우, 이런 성향을 이제 경상도 쪽 방언으로는 애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랄까 좀 이제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향이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가치관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향이 조금 성실하고 타이트하게 자랍니다. 근데 기흉은 조금 느슨해야 살이 찌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이제 같이 살펴보는 것이 핸드폰인데요. 제가 침을 놓으려고 침구실에 가면 기흉 환자들이 이렇게 엎드리고 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손으로는 핸드폰을 뭘 보고 있겠죠, 그죠? 근데 다 요즘 학생들이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핸드폰 화면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영어 단어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영어 단어장을 가지고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모바일 오락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거 누가 살이 잘 찔까요? 느낌 오시죠, 그죠? 그리고 MBTI도 그런 의미입니다. E냐, I냐, J냐, P냐 이런 부분들 서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보통 J 유형이 좀 꼼꼼합니다. 계획을 잡고 계획대로 실천을 하는 성격인데,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불안감도 느끼고, P는 그 반대겠죠. 근데 아무래도 기흉 환자는 J 유형이 많습니다. 건강은 밸런스를 회복하는 개념이라서 어떤 기흉 환자가 만약에 극 J라면 약간 반대되는 생각과 성향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드름과 목 뒤쪽 경결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환자분의 이제 직접적인 긴장도를 제가 손과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여드름을 상열, 상화, 즉 위로 열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가 그리던 이상과 현재 현실의 괴리에서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이런 울체된 스트레스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얼굴로 이렇게 열이 올라오면서 홍조와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어떤 기흉 환자가 왔는데 만약에 얼굴에는 여드름도 있고 목 뒤쪽도 많이 만져보니까 굳어 있다면, 이 친구는 보통은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동시에 책이든 뭐든 좀 많이 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목은 숙이고 이렇게 있을수록 긴장도가 높아지거든요. 만약에 영화 보듯이 이렇게 편하게 머리를 이렇게 위로 보고 있으면 이 머리의 무게를 경추, 흉추가 요쳐서 나눠서 짊어지지만, 우리가 책을 보는 자세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게 되면 이 머리의 무게를
이 경추가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럼 여기가 많이 부담이 옵니다. 컴퓨터 많이 하는 분도 그렇게 여기 머리 숙이고 작업을 여기 많이 뻐근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드름도 있고 목 뒤쪽 만져봤는데 많이 굳어 있다면 학업 성적이 뭐 좋던 그렇지 않던 현재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열심히 하는 친구일 확률이 높고, 반면에 어떤 기흉 환자가 왔는데 여드름 하나 없이 피부도 깨끗하고 목 뒤도 말랑말랑해요. 그럼 이 친구 사실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살이 금방 찝니다. 오락하고 있고 뭐 목 안 굳어 있고 얼굴에 여드름도 없다? 좀 느슨하다, 느리다, 이러면 살이 금방 찌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치 제 이야기가 기흉 환자는 공부에 손을 놓고 그냥 뭐 대충대충 놀아라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오히려 잘 들어주십시오. 오히려 저는 기흉 환자들이 민감한 사춘기에 오히려 기흉으로 인해서 학업의 끈이 느슨해질까 봐 오히려 걱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춘기라는 섬세한 시기에 자꾸만 기흉이 반복되다 보면 학교도 결석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쓸데없이 자기의 신체를 뭐 문제가 있다, 또는 부모님 나를 잘못 낳아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망 아닌 원망을 시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흉 환자분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드립니다. 환자분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엄마 배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키가 큰데 말라서 기흉이 생길 위험성이 있는 것과 키는 작은 대신에 기흉의 위험성으로부터는 안전한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나오잖아요. 두 분 신체가 좀 대조적이죠. 자, 그 두 분 중에 누가 더 기흉이 잘 생길 것 같냐 물어보면 맞춥니다. 누가 더 잘 생길 것 같다고. 근데 어느 체형으로 태어나고 싶냐고 하면 100이면 100 다 뻔합니다. 그리고 웃어요. 선택은 뻔한 거죠. 아마 제발 기흉 몇 번 걸려도 되니까 나도 키 크게 태어나고 싶다, 뭐 그렇게 해준다고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설하면 줄 서는 사람은 아마 한 트럭일 겁니다. 제가 학군지나 긴장의 정도 등을 말한 부분들은 기흉 환자가 주로 백골도 좁고 성향도 좀 내성적이면서 좀 섬세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둘러 표현한 것이고, 이런 분들이 살이 찌기 위해서는 뭐 공부를 덜 하라 말라 이런 말이 한 게 아니라 기흉 환자는 그냥 멘탈을 오히려 다부지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기흉 환자가 만약에 공부까지 잘하잖아요. 그러면 키도 크고 학벌도 좀 킹카가 되는 것이에요. 주로 남자가 많이 오니까 제가 킹카라고 표현할게요. 여자면 퀸카가 되겠죠. 근데 쓸데없이 고민으로 뭐 청소년기에 학업의 끈을 놓치고 방황하고 이러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면 그냥 키만 멀 때, 이 키만 큰 아저씨만 되는 거죠. 이건 이 킹카가 되느냐 아니면 멀 때가 되느냐, 이건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자, 예전에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한의원에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가 공부 좀 잘할 수 있게 총명탕 좀 지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총명탕의 구성 성분을 보면 사람을 조금 깨우고 각성시키는 약이 배합이 되어 있어요. 뭔가 머리가 각성해서 팽팽 잘 돌아가고 빠릿빠릿해지면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저는 시대가 바뀌면서 특히 이런 기흉 환자들을 건강하고 총명하게 하는 것은 그 구성이 많이 달라야 된다 보고 있어요. 기흉 환자는 원래 몸 자체가 말랐고 이런 분들이 원래 피부에 머금고 있는 수분이 적고 탈수 현상이 쉽게 생깁니다. 그러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하기 쉽겠죠. 이런 가운데 뭐 성격이 섬세한 친구가 고입, 대입, 그리고 취업 경쟁에 노출되면 얼굴은 열이 올라오고 뭐 소화는 이제 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히터 틀고 이러다 보면 코는 이제 금방 막혀버립니다. 우리 인체에서 이 코라는 건 바깥의 공기를 폐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습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머리에 열을 식혀주는 이 환풍기, 바람 통하는 환풍기 역할도 하거든요. 자동차로 치면 공랭식으로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코가 막히게 되면 머리 쪽으로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열이 쌓입니다. 컴퓨터도 우리가 파워온을 켜보면 자동으로 CPU가 과열되지 말라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코가 막히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CPU에 해당되는 이 머리가 과열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공부를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코 막힘이 심한 친구들을 물어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금방 띵해진다고 표현을 해요. 집중력이 오래 못 가고요. 게다가 코가 그렇게 막히고 나면 자는 동안 어떻게 될까? 입을 벌리고 자게 됩니다. 그러면 건조한 공기가 건조한 바깥 공기가 코를 통하면서 가온 가습되는 게 아니라 입을 통해서 바로 기관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목도 마르고 마른 기침도 잘 생기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기흉에, 저번에 말한 것처럼 마찰과 압력을 가하는 기흉의 재발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흉 환자를 총명하게 하는 동시에 기흉의 재발로부터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보약은 이 환자분들의 고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민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좀 예민한 걸 다운시키고 피부와 점막은 촉촉하게 만들어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들이죠. 그래야만 손발도 따뜻해지고, 이분들이 손발이 길기 때문에 추워지기 쉬워요. 손발도 따뜻해지고, 소화기도 정상화되고, 코도 안 막히고, 기침도 덜하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체중도 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흉의 재발로부터 점점 안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기흉 환자의 주된 고민 중에 하나인 살쭉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기흉 환자분들은 너무 초조하게 매일매일 단위로 뭐 체중계 올라가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단단하고, 나는 오히려 좋은 조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렇게 단단하고 심플하게 마음을 먹고 관리를 하다 보면 체중은 반드시 붙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기를 바랍니다.